아버지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바람도 타지 않고 마치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듯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발이 쌓일수록 제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례식장 마당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풍경마저 꿈속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세상을 덮고 있었고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조차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 사진을 찍을 때조차 괜히 튀는 걸 싫어해 이 정도면 됐다라며 서둘러 자리를 뜨던 사람. 사진 속 아버지는 마치 마지막까지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대신 다음 날 더 일찍 일어났고 불평 대신 조금 더 오래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졌고 밤이면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집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는 날들이 셀 수 없이 반복됐습니다. 술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집에 할 일 있다며 늘 먼저 빠져나왔고 도박은커녕 복권 한 장 사는 것도 확률 없는 장사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몸이 근질거린다며 망가진 수도꼭지를 고치고 낡은 전선을 갈고 동네 어르신 부탁을 받아 이 집 저 집을 오가며 자잘한 수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저에게 아버지는 그저 가난했지만 착한 가장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고 세상을 요령있게 사는 법도 몰랐지만 적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지는 않으려던 사람.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며 고개를 숙이고 비슷한 인사를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분이셨죠? 참 성실하셨죠.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그 말들은 귀로는 들어왔지만 마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순간에도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인지 아니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인지 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새벽에 문 여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 아버지가 벗어두던 신발, 아버지가 늘 챙기던 작업복.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정작 아버지만 없었습니다. 유족에게 남은 건 고요해진 집과 텅 빈 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유산법무법인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잠깐 뵙고 싶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길 만한 재산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집 한 채는커녕 오래된 연립주택 전세도 간신히 유지하던 형편이었습니다. 냉장고는 10년이 넘었고 세탁기는 소리가 컸으며 텔레비전은 아직도 두꺼운 뒷면을 가진 구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월급날을 빼면 늘 불안한 숫자였습니다. 뭐 절차상 부르는 거겠지. 정리할 서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첫 마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 계속할게요.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채무가 약 5억 원입니다.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겠지. 5천만 원을 말한 거겠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변호사는 아주 침착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약 5억 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가요? 빚을요? 그것도 5억을요?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었고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와 빚이라는 단어는 제 기억 속에서 도저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대출 내역, 보증관계, 현대채무.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가 알던 아버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맞나? 혹시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은 아닐까? 이런 서류가 왜 이제야 나온 걸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넘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숫자들은 점점 커 보였고 마치 제 눈을 억지로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속을 받으신다면요? 그 말은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아니면 그냥 눈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문을 열자 아버지의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목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이런 걸 남기고 갔냐고. 왜 혼자서 끌어안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짐을 남겼냐고. 왜 자식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가냐고.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추억이 아니라 빚 5억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빚 뒤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버지의 선택과 조용한 희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숫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5억. 그 숫자는 눈을 감아도 떠 있었고 눈을 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으면 괜히 통장을 들춰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닐까? 어디선가 설명되지 않은 돈이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월급 통장, 자동이체용 통장.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장의 통장들이었습니다. 잔액은 늘 많지 않았고 입금과 출금 내역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식비, 대출이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통장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안에서였습니다. 통장은 오래되어 있었고 겉표지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금은 거의 없는데 출금은 일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2번. 금액은 제각각이었지만 적지 않은 돈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 친구라고 하기에도 낯선 이름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아버지 돈이 이 사람들에게 가고 있던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나 몰래 사업을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설마 보증을 잘못 써준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가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실이 더 나올까봐 두려우면서도 이대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출금은 아버지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대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조금 안심시키는 대신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대체 뭐였지? 빚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거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공구함, 낡은 가방.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들고 다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겉표지는 낡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보다 수첩을 더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손으로 적어두던 사람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 소망병원, 등록금, 생활비 전달. 이번 달도 문제 없음. 그 글씨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이나 보증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삶을 꾸준히 책임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아버지가? 왜 혼자서? 왜 아무 말도 없이? 수첩 뒷부분에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고 옆에는 짧은 설명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산재, 아이 둘, 아내 몸 안 좋음, 말하면 부담 느낄 사람.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말하면 부담 느낄 사람. 그건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향해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감정은 분노에서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다가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상속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마저 끊어지는 것 같았고 상속을 받으면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랬어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은행도 법무법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김선재 씨 아드님 되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가 미안해하는 듯한 톤. 저희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빚, 수상한 통장, 낯선 이름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을 조금씩 드러내게 될 줄은 그때 저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생각보다 오래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기까지의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김선재의 아들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숨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아버지 얘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전화를 걸어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버지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름을 듣자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며 가끔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잠깐,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도저히 다 못할 얘기라서요. 약속 장소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지나던 동네의 작은 다방이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문을 열자 커피 향과 함께 세월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조금 굽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과를 받을 이유도 인사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다방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중 큰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구조물이 무너졌고 그는 그 아래에 깔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다리는 심하게 다쳤고 병원에서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가장 무서웠던 건 자신이 아니라 집에 남겨진 가족이었습니다. 아이 둘, 몸이 아픈 아내, 그리고 당장 끊길 수 있는 생계. 회사에서도 최소한의 보상만 받고 그 이후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병실에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의사 설명을 같이 듣고 아무 말 없이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계셔 주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현금과 통장이 들어 있었고 그 뒤로 매달 같은 날 생활비가 입금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을 끊지 않을 수 있었고 아내의 병원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왜 이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 도우면 나중엔 아무도 못 도와.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여럿 돕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산재로 쓰러진 사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사람, 보증을 잘못 써길에 나앉을 뻔한 사람. 아버지는 그들 중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줬다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존심 상할까 봐요. 사람이 도움받는 순간 작아진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아드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아버님은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빚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낭비도 실수도 무책임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걸 끝까지 막아보려던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원망이 아니라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앞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5억이었고, 통장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향해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이 갑자기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감동은 감동이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이 빚을 내가 감당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빚은 제 몫이 아니게 됩니다. 변호사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빚을 떠안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들은 이성적으로는 맞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법이 허락한 선택이었고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감당했는지 알아버린 뒤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도 문제 없음. 그 짧은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불안이 있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작아졌습니다. 가족들과 처음으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이 식어가고 있었고 대화는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좋은 일 하신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갚아야 해? 동생의 말은 솔직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상속 포기하자.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말없이 혼자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걸 원하셨을까?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만 쓰면 모든 것이 끝나는 종이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만 쓰면 아버지의 빚도 아버지의 선택도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가던 뒷모습,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던 손,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던 선택.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제게 강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해. 대신 후회 없는 쪽으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용기라기보다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현실적인 싸움이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을 줄이고 차를 팔고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휴일엔 부업을 했고 새벽엔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미안함이었고, 그 다음엔 고마움이었고, 마지막엔 함께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뜻을 저희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들은 제 마음을 조금씩 버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였던 것처럼 보였던 길은
사실 혼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은 아버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고, 이제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짐도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통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 그게 가장 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 속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둘 제 인생 속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10만 원을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몸으로라도 도울게요라며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는 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는 고됐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은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도 직원들도 다 끝이. 그는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키워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던 그 표정 말입니다. 조금씩 빚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빠르게는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마침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닌 0이 되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미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사람은 미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상속을 포기했다면 저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음 선택을 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큰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밉니다.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조금 늦어도 기다려줍니다.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편안하지만 후회 없는 선택, 아니면 힘들지만 고개를 들 수 있는 선택. 아버지는 말없이 그 답을 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제 자식에게 남기려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유산이 아니라 기억을. 그게 아버지가 남긴 가장 값비싼 유산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